흔히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종종 법대로 합시다 이런 말을 하죠. 법률을 통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자 이런 건데요. 자, 복잡한 인간사의 규칙이 되는 법. 우리나라 근대 사법제도의 골격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바로 1905년 을사늑약으로 등장한 통감부의 보호정치가 시작되면서부터인데요. 자,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통감부의 사법제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 오늘 이 시간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대화 과정과 그 그림자를 들여다봅니다. 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혜 교수님을 모십니다. 김인혜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김인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뿌리가 어딘지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형사사법 수사와 재판인데 익숙하지 않으시죠? 예, 수사 받아보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죠? 범죄가 발생하면은 수사를 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개입되는 국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기관들이 있나요? 수사하는 곳은? 경찰, 검사. 그렇죠? 그 다음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는? 검사들이 하죠. 재판은 누가 합니까? 판사들이 하고. 그죠?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변호사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시간에 하나만 기억하시고 출발을 하시면 돼요. 하나만 출발해야 될 거는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판 있고 여기 수사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수사. 그 다음 요 사이에 재판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죠.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피고인. 여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변호인이에요. 변호인이라고 그럽니다. 변호사는 자격증을 말하고 변호인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삼각형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구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삼각형이 제대로 발현이 되면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삼각형이 이그러지면은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핵심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서로가 대립하고 서로가 싸우는 관계입니다. 즉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수사를 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수사를 하고요. 피고인은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대해서 싸우는 역할을 하죠. 재판하는 쪽은 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거리를 두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지금 현재 가장 현대 형법에서 들어와서 바람직한 구조라고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이러한 시스템이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이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조선시대의 원림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수사하는 사람 같고 재판하는 사람 같아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이 두 개가 같아지면은 이 삼각형이 깨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게 같았는데 일제시대 때 들어오면서 이게 일본의 기본 시스템이 유럽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이 삼각형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했잖아요. 식민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민지를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거는 결국 경제적 이익인데 조선에 돈을 많이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돈을 쓸 이유가 없고 최대한 많이 수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탈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그것은 어떻게 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치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재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가 하지 않습니까? 판사. 수사는 검사와 그 다음에 경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요 사람이죠. 판사를 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법률적으로 일을 한다는 검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요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주고 또 월급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을 돈이 식민지 조선에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인원을 굉장히 줄여버립니다. 식민지들을. 일본과 비교해보면은 약 절반 이하의 인원밖에 사실은 동원을 안 하는 거죠. 판사, 검사를.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가 유지되면서 힘이 모여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역할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경찰이. 그래서 한마디로 일본 사법제도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형식은 판사, 검사, 경찰이 재판과 수사를 하면서 또 변호인도 있었지만 실질은 적은 숫자의 판사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더 적은 숫자의 검사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이러한 절차를 다 지배하는 형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혹시 어른들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순사를 제일 미워했다는 일본 순사가 제일 무서운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판사 검사는 시골에서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큰 대도시에만 있고 시골에는 다 경찰들 그 이전에는 헌병 오장 뭐 일본의 경찰의 순사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절차를 다 한 겁니다. 다 한 겁니다. 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잡아서 일단 가두죠. 체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포의견안도 있고 체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억류를 해서 가둬놓고 합법적으로 고문을 하죠. 합법적으로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백을 함께 합니다. 자백을 하게 한 다음에 경찰이 자기 스스로 가벼운 죄인 경우에는 경찰이 스스로 재판을 해버려요. 적결을 합니다. 적결. 검찰이 스스로 경찰이 가벼운 죄인 경우에 대부분의 가벼운 죄인 경우에 적결하고 자기가 심지어 집행까지 해버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따로 수사하는 것 따로 재판하는 것 따로 해야 되고 집행하는 것은 또 다른 곳입니다. 형의 집행은 또 다른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의 지휘하를 하고 있지만 징역형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교도소는 아무도 안 가보셨겠지만 교도소는 가보면은 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경찰하고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그러나 일제 때는 이런 기관들이 돈이 많이 드니까 경찰한테 이 모든 것을 다 집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삼각형 구도가 유지되기 위해서 판사, 검사가 많이 필요한데, 일제 때는 판사가 많아봤자 한 200명 정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판사 숫자는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일제시대 때는 평균에서 200에서 250명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은 3,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만은 한 10분의 1 정도 숫자로 판사를 했고, 검사도 60에서 한 130명 정도 내외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검사들 숫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물론 인구도 그때는 우리보다 적었죠. 인구는 지금보다는 약 4분의 1 정도 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1940년 정도 되면은 인구가 우리의 지금의